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부터 서바이벌 게임에 쓰이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에어소프트건 규제 중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거론되는 총알 속도, 즉 탄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마니아 배우 정찬 씨와 에어소프트건 사업자조합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류인규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에어소프트건 관련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죠. 리스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와 리스사를 중개 알선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른바 리스 알선 사기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방송이 자동차 리스 지원 피해자를 만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장식이나 수집, 서바이벌 게임 등에 쓰이는 모형 총포,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 코에 걸면 코골이 식의 모호한 규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등 법령 문구가 모호해 자의적, 임의적 규제나 단속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두 번째 보도로 총알 속도, 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흔히 서바이벌 게임이라 불리는 에어소프트건 경기 참가자들이 탄창에 비비탄을 넣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군복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비비탄을 넣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안전을 위해 비비탄 무게는 0.2g 미만으로 제한되고 진짜 총과 구분하기 위해 에어소프트건엔 눈에 잘 띄는 형형색색의 이른바 컬러 파츠를 부착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에어소프트건 경기. 참가자들은 필드를 종횡무진하며 상대를 맞추는데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크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별 문제 없이 경기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참가자들의 에어소프트건은 현행법에 의하면 모두 불법 모의 총포류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현행 총포안전관리법 시행령 모의 총포 기준에 따르면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파괴력이 0.02kg/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에너지 단위인 줄로 다시 쓰면 에어소프트건의 탄속은 0.2주를 초과하면 불법 모의 총포가 됩니다. 에어소프트건 경기 동호인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탄속 0.2줄 미만 제한은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입을 모아 항변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면 유효 사거리가 최소 20m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0.2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0.2줄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m에서 15m 정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5m가 날아간다고 해도 그 정확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되는 유효 사거리는 20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 20m 이상이 나오는 거와 정확하게 그 20m의 그 표적지에 그 명중을 시킬 수 있는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0.2줄의 파워로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게임에서 사용하려면 1줄 이상의 파워와 실제 대만의 경우엔 에어소프트건 탄속을 우리나라 규정의 100배인 20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10줄, 이탈리아는 7.5줄, 캐나다는 5.7줄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에어소프트건 규제가 가장 강하다는 일본의 경우도 1줄로 우리나라의 5배에 해당합니다.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탄속 규제가 과잉 규제의 정도가 아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0.2줄로 탄속을 제한한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입니다. 그런 근거와 이런 것들을 많이 계속해서 알아보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근거나 자료나 공개된 것들이 없습니다.
실제 기자가 서바이벌 게임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9m 거리에서 일줄의 탄속으로 발사된 비비탄을 직접 맞아보았지만 부상은커녕 별다른 통증도 없었습니다. 소리만 조금 크지 아까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도 서바이벌 게임장 등 지정된 장소에선 임의로 에어소프트건의 탄속을 높여 경기를 해도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로 풀어주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법령의 규제나 운동에너지 허용 수치는 건전하게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여가 활동을 위축시킬 정도로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지난 2018년 인천지법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1998년 관련 사건에서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구조와 기능, 농도, 탄환의 특성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며 총포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특정 장소에서 동호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것을 모의 총포 기준에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로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에어소프트건 사업 자체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아 하소연합니다. 우리나라 규제 기준인 탄속 0.2줄에 맞춰 에어소프트건을 생산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이를 수입할 것이며 수입 단가는 수입 단가대로 올라간다는 하소연입니다. 0.2줄로 이런 규제가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0.2줄로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규제에 맞춰서 수입을 하려면 추가 비용과 추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입 비용 자체가 높아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비비탄총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소프트건 경기 동호인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합리적 가이드라인이나 법규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이렇다 할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행 법령 기준인 0.2줄 이하 탄할 속도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동호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선 부득이 탄속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 지금은 좀 뜸해지긴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불법 개조 에어소프트건의 파괴력과 위험성을 보도하는 뉴스를 TV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어소프트건이나 게임 동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주병을 막 박살내고 할 정도로 에어소프트건이 정말 위험한 걸까요?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닐까요? 왕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불법 개조 에어소프트건의 위험성을 보여주겠다며 기자들과 시민들을 초청해 사격 장면을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웬만해선 잘 깨지지 않는 차량 유리에 그대로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소주병과 맥주병들은 맞는 족족 거품을 내뿜으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불법 개조 에어소프트건을 단속한 경찰이 그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의례적으로 하는 시연입니다. 사람을 향해 쏜다면, 특히 안면부에 맞는다면 실명 등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파괴력입니다. 이런 시연은 어디까지 진실인 걸까? 법률방송 취재진이 서바이벌 게임에 실제 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법령 기준인 0.2줄보다 4배 높은 0.8줄로 탄속을 상향 조정해 맥주병을 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규정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인 탄속으로 사격을 했지만 맥주병에는 작은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탄속을 1줄로 높여 기자가 서바이벌 게임 때 통상 입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직접 총탄을 맞아봤습니다. 아프세요? 하나는 안 아픕니다. 실제 서바이벌 게임에서 쓰이는 정도로 탄속을 상향해 쏴봤지만 맥주병은 멀쩡했고 부상은커녕 아무런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시연 장면에서 나온 차량 유리에 구멍을 숭숭 뚫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비밀은 총알에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 실제 사용되는 0.2g 이하 플라스틱 총알이 아닌 쇠구슬 탄환으로 시연을 하는 겁니다. 경찰 시연 영상을 본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누가 경찰 시연처럼 쇠구슬을 총알로 넣고 게임을 하냐는 겁니다. 플라스틱 비비탄으로는 절대 저런 파괴력을 낼 수 없다며 코웃음을 칩니다. 발사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이만한 어마어마한 파워를 일줄에서는 구현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고글과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게임을 하면 탄속을 높여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속보다는 그 안정장비, 고글이나 그런 이제 보호장비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줄이든 2줄이든 충분한 안정장비,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추고 된다면 전혀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장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탄속 상향 조정이 마치 엄청난 범죄이거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느 순간 뉴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저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무리한 단속이나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그 전쟁 광인 양, 그다음 심지어는 테러리스트의 예비 조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멀쩡한 게임 동호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와 있지만 이렇다 할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은 강력히 처벌하되 국제 스탠더드에도 한참 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는 산업 발전 차원에서라도 좀 해소해달라는 게 에어소프트건 애호가들의 한결같은 호소입니다. 원하는 건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을 사서 길을 가다가 쏜다든가 차 안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쏜다든가 저희는 좀 이런 거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서 분리를 좀 했으면 그래서 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에어소프트건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서바이벌 게임 마니아이신 배우 정찬 씨,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사업자 조합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10월 유인기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찬 씨한테 좀 먼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서바이벌 게임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전쟁사나 네. 그거에 관련된 역사를 좋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총기나 대포, 화포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94년도에 영화를 데뷔했는데 네. 95년도 TV 쪽을 데뷔하면서 네. 네, 그 젊은 나이에 좀 용돈이 생겨서 네, 그때 95년도에 입문했죠. 뭐 한 25년 차. 네. 25년 뭐 쭉 해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물론 중간에 이제 네. 다른 레포츠에 관심을 가져서 잠시 이렇게 좀 멀리한 적도 있었지만 글쎄요, 뭐가 매력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축구를 한다면 네. 공 가지고 네. 일종의 양대 팀의 네. 전투처럼 벌어지잖아요. 그냥 여기선 비비탄이 나가는 장난감 총을 들고 그것과 비슷한 팀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재밌는 에피소드요.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에어소프트 게임 초기에는 네. 게이머들 자체도 정확한 룰보다는 뭐 많이 혈기에 게임 뛰던 시절이라 90년대엔 네. 뭐 이제 뭐 다치거나 이제 산에서 뛰다가 예, 굴러서 예. 다치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총기가 박살난다든가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그땐 또 고가였으니까요. 네. 이게 뭐 룰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니까 룰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먼저 맞춰서 쏘면 되는 거 아니고요? 별다른 룰이 있나요? 네, 단순하게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네. 안전이잖아요. 모든 레저 스포츠가 다 안전이기 때문에 네. 눈이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고글을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되고, 네, 그 밖에 나머지 장비들은 본인이 알아서. 네, 그리고 게임 현장에서 다치는 건 다 본인의 책임.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얘기하신 대로 맞으면 전사 또는 아웃 되는 그런 룰을 갖고 있죠.
류인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조합 일반인들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고문 변호사는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 의뢰인 중에 네. 에어소프트건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최근에 몇 가지 불합리한 규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조합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셔서 제가 고문을 맡게 됐습니다. 뭐 몇 가지 불합리한 규제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건가요? 예를 들자면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네. 탄속 제한 장치 관련한 규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뭐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 뭐 소비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계층에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속 제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찬 씨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법령 자체가 예. 이제 0.2줄로 제한이 돼 있어요. 네,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들은 네. 또는 심지어 에어소프트건을 생산하는 나라나 그런 게임들을 열심히 뛰는 여러 나라들은 네. 보통 평균적으로 1줄 이상의 파워를 네, 나라에서도 허가하고 네. 게임 옷들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규정 짓고 게임을 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0.2줄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거나 네. 제조하는 경우 거기다 탄속을 특히 수입하는 경우는 그 나라의 파워에 맞춰서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 파워를 낮추는 그런 일종의 장치를 결합하게 되죠. 이게 0.2줄 뭐 에너지 단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0.2줄이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기를 하시거나 하는데 0.2줄이면 이제 정말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에어소프트건 파워 수준이라 네. 보니까 10m를 채 못 날아가요. 네. 근데 아무래도 다 성인들이 네. 보통 평균 몇십 메타 거리에서 탄도체를 발사해서 0.2g의 탄도체를 발사해서 서로 이렇게 맞춘다고 네. 상정을 한다면 0.2줄 파워로는 택도 없죠. 네. 그래서 각국에서는 네. 다들 평균 1줄에서 심한 경우, 센 경우는 네. 10줄까지의 그 허용 구간을 두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을 하죠. 그럼 0.2줄 이거는 뭐 서바이벌 게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네. 아예 그런 장난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또 뭐 불합리한 점이 더 있나요? 아무래도 0.2줄로 제한되어 있다 네. 보니까 의외로 또 서바이벌 게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탄속을 올린다면 게임을 네. 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단속을 네. 맞기도 하고 네. 위크엔드 솔저로 주말에 놀러 갔다가 네. 범죄자가 되는 상황. 그런 사례가 20몇 년간 네. 숱하게 있었죠. 유 변호사님 이게 뭐 서바이벌 게임 이게 법적으로는 뭐 규제나 저 단속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에어소프트건 자체를 네.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고요. 네. 다만 총포법에서 네. 모의총포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총포가 뭐냐면 네. 총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 네. 이것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에어소프트건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애초에 총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또 실제로 비비탄 총알이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순한 취미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이 에어소프트건이 네. 총포법에서 말하는 모의 총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위치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탄속 제한 관련해서는 뭐 0.2줄 가지고는 경기가 안 돼서 뭐 아마 올려서 게임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인 판단 같은 게 내려진 게 있나요? 네, 2018년도에 네.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바로 이 0.2줄 초과하는 비비탄 총을 소지했다라고 네. 해서 기소돼서 재판에 네. 넘겨진 사건인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0.2줄이 넘긴 넘으니까 네.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은 맞다라고 네. 인정을 하면서도 네.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아. 선고유예라는 게 죄는 되지만 네. 이것을 실제로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선고유예를 하면서 그 이유로 네. 다른 나라의 규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고 단순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밀리터리 컬렉션 차원에서 네. 수집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판결문에 다 기재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했는데 네.
실제로 법령은 그대로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그럼 뭐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 같은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헌법소원 같은 거라도 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헌법적으로도 몇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가능한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총포법에서는 네. 모의 총포를 규정하면서 네.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은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위법인 대통령령에서는 네. 모양이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네. 모양을 떠나서 네. 어떤 형태로 생겼든지 간에 네. 발사되는 속도, 탄속이 0.2주를 넘어서면 이것은 모의 총포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의 총포가 되면은 단속을 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글쎄요. 실례로 법령이 네.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면 그걸 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각 부처들마다 서로 이렇게 조금씩 미루고 네. 미루고 있고 그것이 지금 몇십 년째 진행되어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2,500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네. 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인구까지 다 합치면 네. 그 시장을 우리나라는 이 어이없는 법령 때문에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레저 스포츠로서 주말에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네.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몇십 년째 이어져 있다는 건 분명히 어떻게든 고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인식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듣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가니까 일반 시민분들도 네. 아니 나이 든 어른들이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철이 안 들어서 왜 장난감 총 가지고 뭐 산에서 들에서 뭐 폐건물에서 네. 뭐 하는 거냐 이런 시선이 형성되는 거죠 또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어이없는 게임 좀 상황들이 하려고 하는데 뭐 걸리적거리는 게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앞으로 뭐 계획이나 뭐 그런 뭐 이걸 수정을 하실 뭐 방안 같은 거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에어소프트건 관련한 법률 자체가 네.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 하위법 간에 서로 체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찬 씨 마지막으로 에어소프트건 애호가들이랑 법률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게이머에 관련된 얘기만 했지만 네. 에어소프트건 유저는 네.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컬렉터들도 있고 또는 어쩌다 지나가다 너무 잘 만들었다. 네. 하나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우리 때 총이네 이러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 게임과 게이머들만 분명히 유저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일종의 취미 생활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런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진적인 법령 때문에 또는 그것에 파생돼서 양상되는 여러 가지 뉴스 네. 때문에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 진행돼 가는 건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니까요. 네. 네. 뭐 인식 개선, 법령 정비 둘 다 필요한 것 같네요. 뭐 법률 방송도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진행되는 사안 있으면 그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등록세 초기 비용이 없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와 리스사를 중개 알선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신종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입니다. 자동차 서점 리스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이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동차 서점은 운전자와 리스 회사를 연결해준다는 일종의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입니다. 글을 올린 김모 씨가 피해를 당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서점에 총 3천만 원의 벤츠 신차 리스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월 리스료 169만 900원 가운데 김 씨가 102만 원을 부담하고 자동차 서점이 매달 67만 9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리스 기간이 끝난 2년 뒤엔 보증금을 환급받고 리스 대금을 지원해준 자동차 서점 측이 벤츠를 인수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김 씨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는 조건이어서 흔쾌히 계약을 했지만 김 씨 말대로 이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차를 인수한 뒤 1년 반 정도 지난 올해 3월부터 자동차 서점으로부터 리스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우울증에 사회 기피제, 그 다음에 불안장애,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입원까지는 하면 제가 지금 자동차 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통원 치러 가고 있거든요. 최모 씨도 김 씨와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 수천만 원을 자동차 서점에 보증금을 입금했고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자동차 서점 측이 이른바 보증금 먹튀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이익을 갖고 이 지원을 해주냐 그랬더니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똑같은 멘트입니다. 2년 후에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로 다시 재레타를 하든 그걸 팔든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자동차 서점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한 300명 이상으로 좀 예상하고요. 피해액은 한 100억은 좀 훨씬 이상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분당 한 2, 3천 원, 많게는 4천만 원. 피해자 중에는 조건이 너무 좋아 지인과 가족까지 소개했다 함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것까지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또 피해가 커졌죠. 피해 금액은 2대 해가지고 보조금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4,300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피해액이 더 늘어나죠. 계속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설상가상 2년인 줄 알았던 리스 계약 기간은 캐피탈 회사 측에 문의하니 4년으로 되어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자동차 서점 측에서 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해놓고 정작 캐피탈 회사와는 4년의 리스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입니다. 리스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리스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한 달에 지원금 한 110 정도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제가 이제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탔는데 4년 약정이더라고요.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봐도 지금 위약금을 내고 차를 주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위약금을? 네. 그러면 보증금 뜯기고 그것도 위약금 1,000만 원 내고 차는 차대로 없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기성 자동차 리스 계약 중개 문제가 자동차 서점 한 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배 급증했습니다. 상담 사례의 97.6%는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였는데 이 중 81.4%는 월리스 지원금 미지급이었으며 보증금 미반환도 8.1%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서점은 홈페이지와 사무실도 모두 없어졌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져 잠적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내 이긴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고
그럴듯한 유혹에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피해 보신 분들이 물론 한 200~300명 계시지만 저희들하고 지금 교류분들이 한 50, 한두 명 되거든요. 근데 지방에도 다 있으시고 그러는데 다들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고 아까 저 대표님도 차 2대, 저 대표님은 차가 7대 정도 됐는데 사업상 정말 다 이렇게 지내고.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선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로톡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법적인 쟁점부터 인공지능 AI가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논점까지 두루 논의됐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법률 플랫폼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먼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인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적 쟁점들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알파로 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인간 대 인공지능 AI 변호사의 대결. 당시 근로계약서 분석 대결에서 변호사와 AI를 합친 혼합팀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인간팀보다 2배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구를 쓴 팀이 모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강력함을 보여주는 이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겁니다. 공학자가 계산을 손으로 하는 거랑 계산기 옆에 놓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거를 비교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진화한 테크놀로지 기술은 법률 분야에도 화두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이 국민들의 접근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고 또 법률 비용을 낮추는 데도 용이하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 이슈도 있고. 관련해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선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선 먼저 법률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 광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만을 제한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경우 로앤컴퍼니라는 주식회사가 운영 주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에서 광고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의 로앤컴퍼니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변호사 소개나 광고 자체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변호사 등에 대한 광고는 변호사 자신이 자신을 직접 광고하거나 그게 아니면 변호사 등이 광고업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만 허용이 된다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로앤컴퍼니가 법무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서비스 방식을 유지하는 한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고 참가자들은 지적합니다. 현행 변호사법 광고 조항은 변호사가 스스로를 광고하거나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로톡은 돈을 받고 자사 소속이 아닌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조항이나 대한변협 규정에 의해 광고 규제 및 제재를 받는데 로톡은 아무런 규제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업을 하는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변호사법에 있는데 로톡이나 네이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자신이 마치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변호사법상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오히려 거꾸로 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변호사 소개나 광고 외에도 로톡의 AI 형량 미리 보기 서비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단 형량 예측은 법률 상담의 일종으로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톡이 내세우는 40만 건의 형사재판 판결이 입력되어 있다는 AI와 관련해 해당 판결문 수집 과정의 불법성 여부와 예측의 정확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AI는 변호사가 아니고 따라서 변호사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형량 예측 서비스에 돈을 받지 않아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 유입을 유발하고 잠재적 이용자를 접근케 하는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예상 형종과 형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로톡이라는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변호사법에 저촉되고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이에 로톡을 포함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 신사무장 로펌으로 명명하고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종국엔 자본이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고 법률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신사무장 로펌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경고입니다. 변호사가 자본이나 사무장 등 비변호사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소비자가 접근하는 경로를 비변호사가 장악하여 자본력을 가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조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리걸테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에서도 정교하고 합리적인 리걸테크 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선 참가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변호사의 능력과 경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참가자들은 다만 그 경우에도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료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변호사가 자본에 변호사나 리걸테크가 종속되는 것이 아닌 변호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은 성폭행 대법원 판결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2014년 7월 1일 새벽 4시경인데요. 당시에 만 16세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정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몸으로 욕조에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요. 같이 술을 먹고 있던 육군 김모 하사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이 피해자가 A씨인데 이 A씨에게 김 하사가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A씨가 괜찮아요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아요라는 답변을 들은 김 하사가 A씨를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또 간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일을 잊고 싶어서 뭐 고소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3년 뒤에 그 이 A씨가 2017년에 처음에 중간간을 했던 최 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A 씨가 당시 일이 다시 생각나서 우울증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최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오히려 최 씨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답했던 것 같고요. A 씨가 최 씨 그리고 김 하사를 모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김 하사에 대해서 군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준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 김 하사가 간음행위 직전에 A 씨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차례 괜찮다고 대답한 점을 두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김 하사가 A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하고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김 하사가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A 씨를 간음했다. 그래서 A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1심의 판단입니다. 김 하사의 주장에 의하면 성관계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 부분 시작할 때 합의가 있었다는 건데 그 부분만 A씨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신빙성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2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을 했죠? 네. 대법원은 이런 1심이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 박상욱 대법관이신데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최 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라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또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험 측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뭐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네.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할 당시, 네. 이 김하사가 간음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직전에 최 씨로부터 중간간을 당한 상태. 네. 그래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죄 네.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이게 뭐 여고생이 왜 성인들이랑 그 시간에 거기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냐, 뭐 왜 몇 년 지나서 고소하냐,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이 대법원 판결 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여고생이 그 시간에 성인들이랑 술을 먹고 네. 있었던 것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네. 여고생들하고 술을 먹은 사람들이 더 문제죠. 여고생하고 그 시간에 성인 둘이서 술을 먹고 화장실에서 간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널브러져 있는 게 분명한 사람을 다시 간음한 사람이 문제인 건데 왜 여고생이 거기 있었냐라고 피해자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때문에 강간이 유발된 것이 아니고요. 강간한 사람들이 잘못인 겁니다.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법원이 무려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16세 고등학생이었는데 군법원이 이건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유죄를 선고하겠네요.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말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기존의 액티브엑스나 네. 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네.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네. 내일 10일부터는 네. 그동안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1999년에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입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소지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뭐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몇 개나 있었죠, 그동안? 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서 네.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왔습니다. 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게 되면 네.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그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됩니다. 네. 즉 이제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써오던 공인인증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못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아예 네.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을 하거나 네.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 앞으로는 네.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뭐 카카오페이, 네. 패스, NHN 페이코 등의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이제 체제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PC나 휴대전화 등의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가입할 때 필수적이었던 10자리 이상의 네. 그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대신에 홍채나 지문 등의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 핀 등을 이제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네. 공동인증서 또는 이제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의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 업체는 네. 향후 금융 공공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금융결제원에서 금융인증 서비스 뭐 이런 걸 제공한다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네.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현재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네.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입니다. 네. 정부는 이달 말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뒤에 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용자들이 알면 좋은 팁이 있다면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지금 사용하시는 기존의 네.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차이점은 네. 기존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인 반면에 네.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이 네. 됩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는 고객이 직접 갱신을 했지만 네. 금융인증서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보관 방식을 보게 되면 또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하드, 이동 디스크 등으로 나누어서 보관을 해야 했었는데 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어서 이동이나 복사가 불필요하고 네. 클라우드로 자동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안전성이 충분히 전대가 된다고 한다면 네. 사용자 편의성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자동 갱신되면 사실상 뭐 계속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영구히. 금융인증서 뭐 기억해 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본투표는 내년 1월 25일 열리는데 이번 선거에선 변협회장 선거 사상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 번에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초반 선거 판세와 선거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입니다.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기호 추첨을 위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번 선거엔 등록 순으로 박종훈, 조현욱, 이종엽, 이종린, 황용한 변호사 이렇게 5명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13년 변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추첨 결과 5명의 후보 가운데 이종린 후보가 기호 1번, 조현욱 후보가 기호 2번, 황용한 후보가 기호 3번, 이종엽 후보가 기호 4번, 박종훈 후보가 기호 5번을 각각 받았습니다. 5파전 다자구도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 박종훈, 조현욱, 이종엽 후보에 1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제일 먼저 등록한 박종훈 후보는 판검사 정관 출신이 아닌 이른바 순수 재야 출신으로 사법개혁과 변협개혁 적임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와 중소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흡수해 저변을 확대해 간다는 전략입니다. 여성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변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현욱 후보는 49대와 현 50대 변협 집행부에서 연이어 부협회장을 지냈습니다. 판사 경력이 있는 조현욱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경력과 인적 자산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종엽 후보는 로톡 등 법조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법률 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며 초반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이른바 변호사 중심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변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정욱 전 한국법조인협회장과 연대해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등록 마감날 4번째로 등록한 이종림 후보는 아직까지는 앞선 세 후보에 비해 아직은 열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외엔 별도의 선거본부를 차리지 않고 단기 필마의 자세로 회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종림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제20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도 애초 열세라는 평가를 뒤집고 당선된 저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후보 등록을 마친 황용한 후보는 전업협회장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 변협회장은 지금도 전업이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변협회장을 마지막 직무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내 변호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증제도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로 회원들의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변협회장 선거 사상 초유의 5파전 다자구도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선거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변협 규칙에 따르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즉 33.33%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수를 얻은 두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첫 직선제 선거였던 지난 2013년 선거에서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첫 투표에서 당시 4후보 가운데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시 1위였던 김현 후보와 2위였던 위철환 후보가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위철환 후보가 변협회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1, 2위 후보 순위가 뒤바뀌며 위철환 후보가 김현 후보를 누르고 제47대 변협회장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번 선거엔 그때보다 한 명 더 많은 5명의 후보가 출마한 데다 후보들 모두 승리를 장담하며 완주울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이합 집산을 통한 단일화나 중도의 선거를 포기하는 후보가 나올지, 5명 모두 완주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막이 오른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레이스에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사찰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판사 사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찬바람 맞은 매미처럼 입을 다물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금약 한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다물 금, 같을 약, 찰한, 매미선, 금약 한선. 직역하면 입을 다물기를 추운 날 매미같이 하다입니다. 입이 무겁다는 긍정의 의미보다는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부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송나라 범협이 쓴 후한서에 고사가 전합니다. 후한 환제 때 두밀이라는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등에 업고 호가 호위하던 환관들에 굴하지 않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적극 천거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관직을 떠나 고향에 내려가서도 두밀은 유능한 인재를 적극 천거하고 부패한 관리들은 처벌을 요구하는 등 정사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마을에 유승이라는 사람도 관직에서 은퇴해 낙향에 있었는데 두밀과 달리 유승은 침묵을 금으로 삼아 시와 설을 즐기며 은거했습니다. 이에 마을 태수 왕욱이 두밀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승을 고결하고 훌륭한 선비라 칭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낙향에서도 사사건건 목소리를 내며 정사에 관여하는 두밀을 유승을 빌어 비꼰 겁니다. 이에 두밀이 답합니다. 지선 불천, 문악 무원, 은정 석기, 자동 한선, 차 죄인야. 좋은 일을 알아도 천거하지 않고 나쁜 것을 들어도 아무 말이 없다. 사정을 감추고 자신만 아낀다. 스스로가 겨울매미 같으니 이는 나라의 죄인이다고 일갈한 겁니다. 어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논란을 받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향과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판사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쪽에선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와 무리 야기 법관 리스트를 문제 삼아 판사 사찰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재판 대응을 위한 통상 대응이라는 입장인데 정보 수집 주체가 공판검사가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점에서 대검 해명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한 문제 제기는 사법농단 수사 압수수색 등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판사 정보 수집에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공판검사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조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판사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의 자료 수집이 있었다는 비판입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경론 끝에 해당 문건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심리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점,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법관 대표회의는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판사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더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문구를 바꾼 서너 개의 수정안이 더 제출되기도 했지만 모두 같은 이유로 부결되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 문제에 입장을 내지 않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관 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 사찰이라고 결론을 내리든 사찰이 아닌 통상 재판 대응 업무라고 결론을 내리든 어느 쪽이든 엄청난 후폭풍이 뻔한 만큼 입장을 내지 않는 걸로 정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법관 대표회의가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음에도 일부 보수 언론들은 추미애가 졌다거나 윤석열 부담을 덜어줬다거나 여권의 판사와 검사 편가르기가 실패했다는 식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점들을 감안하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고심과 경론 끝에 판사 사찰 논란에 일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이해는 갑니다. 입장을 내지 않았음에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이 금약 한선 대표 법관들을 입 꽉 다문 겨울 매미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과 상황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 사자 성호였습니다.